김민주는 해질녘 작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고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등은 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처럼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들이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는 듯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민준의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있어 시간은 멈춰버린 강물과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부엌에서는 오래 끓인 된장찌개에 구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민주는 작은 밥상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밥그릇 옆에는 항상 2개의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다른 젓가락을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젓가락으로 밥을 뜨기 시작했다. 찌개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맛이었고 김치는 여전히 시큼했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변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 고요함과 단조로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마당으로 나왔다. 낡은 원목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그의 어린 시절처럼 총총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반짝임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아닌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는 듯했다. 이따금씩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 멀리서 울리는 개 짖는 소리가 그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지만 그는 마치 유리벽 뒤에 있는 사람처럼 그 소리들을 그저 흘려보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다. 삐뚤빼뚤 자란 상추와 고추 모종들을 정성스레 돌보고 잡초를 뽑아냈다. 흙에서 나는 냄새,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만이 그에게 현실감을 주었다. 그는 바티를 하면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혼잣말조차 없었다.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었다. 마치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이야기가 이 땅 속에 묻혀있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쏟아졌다. 민주는 텃밭에서 방금 뽑은 채소들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낡은 처마 밑에 작은 갈색 털 뭉치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는 어린 강아지였다. 아마도 버려진 듯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강아지에게 뻗어갔다. 이리 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였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민준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이내 꼬리를 살랑이며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민준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조그마한 몸에서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강아지를 집 안으로 데려와 마른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냈다. 그것은 그가 남겨둔 마지막 식사였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누룽지를 먹어치웠고 민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굶주린 작은 생명에게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내어주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강아지는 그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유일한 온기였다. 비가 그치고 민주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던 낡은 찬장 안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닳고 닳아 나무결이 희미했지만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다. 빛바랜 편지 묶음, 몇 개의 훈장,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민준이 해병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금과는 다르게 형형했고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사진의 뒷면을 살피던 그의 손가락이 무언가에 닿았다.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에는 서툰 송글씨로 눈꽃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평온했던 그의 표정에는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급히 상자를 닫고 사진과 종이, 조각을 상자 깊숙이 다시 밀어 넣었다.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 비밀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그의 오랜 고요함을 깨뜨릴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름 하나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김민준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째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낡은 상자 속 사진처럼 그의 과거는 봉인된 채 잊혀가는 듯 했으나 피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민준 할아버지 되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앳되지만 당찬 목소리에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손주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거나 이제는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잊고 싶은 과거를 억지로 들춰내는 듯한 불편함이 엄습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지연이에요. 김지연 할아버지 동생분. 그러니까 김영수 할아버지 손녀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영수, 그의 유일한 동생이자 전장에서 헤어진 지 오래된 그림자 같은 존재. 지연은 그의 형제, 영수의 손녀였다. 그는 영수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에도 좀처럼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실감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의 삶에서 모든 인연은 결국 사라지거나 멀어졌다. 지연은 자신이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최근 할아버지 영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편지에는 민준이가 간직한 큰 비밀이라는 구절과 함께 연희라는 여자에 대한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비밀이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런 것 일시 없어. 다 옛날 이야기야. 괜한 소리 짓거리지 말고 끊어.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연희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지듯 밀려들었다. 그는 과거를 들추는 것이 두려웠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것과 같았다.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 영수가 남긴 유언 같은 편지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어쩌면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일 수도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민주는 수화기를 붙들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연희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다. 아름답지만 슬픔이 서려 있던 그 눈동자.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억눌렀다.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민주는 다시 한번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그의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할아버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이 편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수화기가 끊어졌다. 민주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연의 방문은 단순한 손님의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가 현재로 밀고 들어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이 강제로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나마 잊혀진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그는 이토록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텃밭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길모퉁이를 향했다. 지연이 정말로 올까 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는 온몸으로 과거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강아지는 그의 발치에 와서 몸을 비볐지만 민주는 예전처럼 쓰다듬어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점심 무렵 그의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내렸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 영수와 닮은 듯한 눈매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 지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생기 있고 명료했다. 민주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의 경계심을 읽은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 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제가 이걸 읽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꼭 여쭤봐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잊힌 역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느껴져요.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간절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이 민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아주 조금씩 두드리는 듯 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에 고정되었다. 영수, 그의 동생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라니.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어린 것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을까?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이 작은 손녀가 자신의 삶에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굳게 닫혔던 대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민준의 고요했던 세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과거가 현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민준의 낡은 거실에 조용히 앉았다. 햇살이 바랜 장판 위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지만 지연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컵을 내려놓을 뿐이었다. 찻잔에서 피어나는 김처럼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시작될 기미를 보였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동생 김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의 시선이 편지 위를 맴돌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편지를 받지 않았다. 마치 그 편지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읽어봐라. 민준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영수의 서툰 필체로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민준아, 내 아우,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내 평생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아니, 감히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지. 너와 연희에 대한 것, 그때 그 병원, 그리고 그날의 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너는 아마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졌어. 이제는 이 세상에 내 비밀을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부디 내 손녀 지연이가 너에게 닿는다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렴. 그게 너에게도 연희에게도 속죄가 될 테니. 지연은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눈빛이 깊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이토록 비장한 유언을 남길 정도라면 그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조용히 탁자 위에 놓았다. 할아버지, 연희라는 분은 누구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질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잿빛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눈동자는 과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북쪽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간호사였어.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북쪽 사람, 간호사. 그것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금기시되었던 조합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희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또렷해졌다. 나는 그때 해병대 병사였다. 훈련소에서 배운 거라고는 총 쏘고 삽질하는 게 전부였지. 의무병도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작전 중에 습격을 당했어. 적군 매복에 걸린 거야. 동료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나도 파편에 맞아 쓰러졌어. 정신을 차려보니 숲속이었다. 피가 흐르고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는 그날의 고통을 다시 느끼는 듯 몸을 움찔거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적군인 줄 알았지. 죽었구나 싶었다. 그런데 아니었어. 젊은 여자였지. 군복이 아닌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빛바랜 천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야전병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어. 다만 사람대사라고 했어. 민주는 시선을 지연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보고 도망치려 했어. 당연하지. 나는 남쪽 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다친 걸 봤는지 이내 망설이다가 나를 치료해주기 시작하더군. 상처는 깊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침착하게 지혈을 하고 소독을 했지. 그때 알았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적군 아군을 따지지 않는 진짜 간호사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의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며칠 동안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어. 그 간호사는 이름이 연한이었다. 키는 아담했지만
눈빛은 깊고 강했어.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늘 따뜻했지. 나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그녀를 관찰했어. 북쪽 병사들을 치료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늘 인간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지. 그리고 내가 남쪽 병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나를 치료해줬어. 목숨을 걸고.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나는 그때부터 알았을 거야. 이 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적과 아군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연희의 얼굴이,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그리고 그녀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친절과 인간적인 따뜻함 속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배웠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그녀는 내가 심심해하면 낡은 의학 서적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나중에 내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이 부분에서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말하는 의학 지식은 단순히 치료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광기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연희의 순수한 의지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오래갈 수 없었어. 주변에는 우리를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있었으니까. 특히 민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다. 우리 부대 내에서도, 그리고 북측에서도 나와 연희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나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연희는 그곳에 남아야 했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났지. 그게 그때 그 사진의 이야기다. 그는 말을 마쳤다.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낡은 나무 상자가 있던 찬장을 향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을 어렵게 꺼내놓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쟁의 상처와 함께 인간적인 연민이 묻어나는 특별한 재능, 즉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려 했던 그의 본능적인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능력은 연희라는 촉매제를 통해 발현되었던 것이다. 지연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봉투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젊은 민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 눈꽃 모양이 그려져 있고 희미하게 연희라고 쓰여 있는 듯한 글씨. 지연은 사진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게 그때 그 사진이죠. 민준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의 눈에서는 결국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메말랐던 그의 눈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묻혀있던 과거가 마침내 현재로 터져 나오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연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희미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70여 년 전의 전쟁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애틋한 인연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간 나는 매일 밤 연희를 생각했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 하지만 전장은
그런 희망을 품을 여유조차 주지 않았지. 1952년의 어느 가을, 전선은 다시 격렬해졌다. 민준이 속한 해병대는 치열한 고지전을 치르고 있었다. 며칠 밤낮 이어진 교전 끝에 민주는 적군의 박격포 공격에 휘말렸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의 옆에는 전우들의 시신이 즐비했고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다. 파편이 그의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고통은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나는 며칠을 그렇게 헤매었어. 다친 몸으로 후퇴하는 병사들 틈에 섞여 간신히 움직였지. 의무병이 나를 발견했지만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후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나는 버려질 위기에 처했지. 그때 내 머릿속에 연희가 가르쳐줬던 응급처치법이 떠올랐어. 그는 더러워진 군복을 찢어 간신히 지혈을 하고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었다. 비록 통증은 극심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함께 연희가 가르쳐준 지식들이 그의 정신을 지탱해 주었다. 며칠을 기어가다시피 이동하던 민주는 기적처럼 낡은 천막 건물들을 발견했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그는 그곳이 연희가 일하던 야전병원임을 직감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간신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그를 맞이했다. 연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적군의 심장부에 남쪽 군인이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민준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나를 침상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어. 나를 발견한 북한군 의무병이 적군을 왜 데려왔냐며 소리쳤지. 하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입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살려야 합니다. 라고 외쳤어.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나를 감싸 안았어. 마치 내가 그녀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숨을 헐떡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연희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애썼던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달콤한 것이 아니었다. 야전병원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그 시기에는 남북 양측에서 스파이 색출 작업이 한창이었다. 병원 내부에도 민감한 시선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박대호 피오, 다하오라는 이름의 북한군 고위 장교는 민준과 연희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는 연희의 행동을 줄곧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민준을 치료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는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대호는 연희를 주시하고 있었어. 내가 병원으로 실려온 후로 그는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며 연희를 감시했지.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나는 침상에 누워서도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 그는 연희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남쪽 병사라는 사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어.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 박대호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의 출신을 캐기 위해 은밀히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희가 민준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친절함이 단순한 의사의 책임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야전병원에 머무는 동안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언제 박대회계 정체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연희는 밤늦게 몰래 찾아와 민준의 상처를 다시 살피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만이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연희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어.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야 해요. 박대호 장교가 당신의 신분을 거의 알아챈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 나는 그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살리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탈출 계획을 세웠다. 연희는 민준에게 북한군 군복을 구해다 주었고 그를 병원 뒤편에 인적이 드문 숲길로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의 탈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했다. 그날 밤이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병원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어. 박대호 장교의 병사들이 병원을 포위하기 시작했지. 그는 분명 연희와 나의 관계를 확신한 거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 연희는 나에게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라고 외쳤어. 민주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연희는 그를 숲길로 밀어넣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살아남으세요. 꼭 살아남으세요. 그의 눈에 비친 연희의 마지막 모습은 불빛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아련했다. 그녀는 그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 박대호 장교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민주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박대호의 고함 소리와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연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희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쳐야 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목숨은 오직 연희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연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희생이 민준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 것임을 그는 그때 알지 못했다. 민준은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파편에 찢어진 허벅지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고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긴 상처는 아픔보다는 연희를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더욱 쓰라렸다. 뒤에서는 박대호의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고 빗줄기는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했다. 잡아 저놈을 놓치지 마라. 연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다. 박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연희가 단순히 적군 병사를 치료한 것을 넘어 그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병사들은 숲속을 샅샅이 뒤지며 민준을 추격했다. 민준은 정신없이 달리다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온몸이 돌멩이에 부딪히고 흙탕물에 고꾸라졌다. 그는 통증에 신음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연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숲 깊숙이 파고들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간신히 인적이 드문 동굴을 발견했다.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자 비로소 등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소리가 희미해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연희는 어떻게 됐을까? 박대호의 손에 붙잡혔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동굴 속에서 며칠을 버텼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연희에 대한 걱정이 그를 잠식했다. 결국 그는 간신히
아군 진영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지만 연희의 흔적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민주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의 눈가는 다시 촉촉해졌고 지연은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사랑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전쟁이 낳은 비극이자 인간성을 지키려 애쓴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아픈 역사였다. 할아버지, 그럼 연희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른다. 그 후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전장이 끝나고 나는 수없이 찾아 헤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연희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수십 년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짐이었다. 지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역사학도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극임을 깨달았다. 민준의 눈에 어린 고통과 슬픔은 그녀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치유되어야 할 상처였고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었다. 할아버지. 지연은 나지막이 민준을 불렀다. 제가 찾아볼게요. 연희 할머니의 흔적을, 영수 할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고통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 온 짐을 이제 이 어린 손녀와 함께 나누어도 될지 망설이는 듯했다. 네가 뭘 어떻게 찾겠다고? 민주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단호함이 없었다. 오히려 지연의 제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엿보였다. 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야전병원 기록이나 포로 수용소 기록 같은 곳들을 찾아볼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연구자의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희 할머니의 희생이, 할아버지의 아픔이, 그리고 그 시대의 비극이 제대로 기억되어야 해요. 그녀는 민준이 아끼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젊은 민준, 그리고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연희의 이름과 눈꽃 그림. 이 사진은 이제 단순한 추억의 조각이 아니라 묻힌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지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를, 그리고 연희의 희생을 역사의 어둠 속에서 기어이 찾아낼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 민준을 위한 것이자 잊혀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연의 집념은 놀라웠다. 그녀는 민준의 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자료조사에 착수했다. 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기록보관소 등 전쟁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손가락은 낡은 서류와 컴퓨터 자판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잠시라도 쉬게 되면 연희의 애틋한 눈빛과 민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뇌리를 맴도는 듯했다. 처음에는 진전이 없었다. 전쟁 기록은 방대했고 연희처럼 신원이 불분명한 북한 측 인물에 대한 자료는 더욱 찾기 힘들었다. 수많은 이름과 날짜, 부대 이동 기록 속에서 그녀는 마치 바늘 구멍을 찾는 심정이었다. 지연은 좌절했지만 민준의 나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목소리와 영수 할아버지의 간절한 편지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연은 국방부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한 낡은 전상자 명부 속에서 민준의 이름과 당시 부상 날짜, 그리고 후송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에는 야전병원 인근 발견, 신원미상 간호인 치료라는 간략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신원미상 간호인. 지연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것은 연희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확신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지연은 당시 민준이 속했던 부대의 전황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가 부상을 입었던 시기와 지역의 전투 기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한군 부대들의 동향에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그 지역에 주둔했던 북한군 부대의 작전 보고서 중 일부가 간신히 확보되어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박대호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당시 북한군 내부의 불순분자 색출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로, 특히 남조성운과 내통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52년 10월 17일 아군 야전병원 인근에서 적군 부상병 치료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여성 연희 체포. 해당 여성은 신문 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며 신원불상의 남조선군 병사를 비호하려 하였음. 반동 혐의로 즉각 수감 조치. 지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연희, 남조선군 병사 비호, 박대호, 모든 것이 민준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연희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대회에게 체포되었고 반동 혐의로 수감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흥분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준은 평생 그녀의 죽음을 확신하며 살아왔을 텐데 연희는 살아남아 모진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제가 연희 할머니의 흔적을 찾았어요. 살아계셨어요. 박대호라는 사람한테 체포되셨던 것 같아요. 수화기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지연아, 정말이냐? 정말 연희가 살아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그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발견한 보고서의 내용을 민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박대호라는 인물의 존재, 연희가 체포된 경위,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비호하기 위해 저항했다는 사실까지. 민준은 지연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리움이었고 고통이었고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었다. 연희가 살아있었다니. 그것은 그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의 작은 집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연에게 매일같이 전화해 연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고, 지연은 그에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지연은 이 이야기를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할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며 민준의 이야기와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논문은 민준과 연희의 사랑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이념을 넘어선 인간애를 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논문 발표회를 준비했다. 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될 작은 발표회였지만 지연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발표회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민준은 지연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연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생각에 마침내 참석을 결정했다. 발표회 당일, 강당에는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낡은 정장 차림에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제시했다. 특히 연하이가 박대회에게 체포될 당시의 상황과 그녀가 민준을 비호하기 위해 저항했다는 기록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학술적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희생에 대한 애도이자 인간애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몇몇 교수들은 지연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다른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과거 군사 기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퇴역 장교 김 교수 가상의 인물, 과거 기록 보존에 힘쓴 학자였다. 그는 지연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다며 박대호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연구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박대호가 실제로 악랄한 인물이었고 종전 후에도 북한 체제 내에서 강경파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준은 지연의 발표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고 연희의 희생은 정당하게 평가받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손녀가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간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민준과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질 준비를 마쳤다. 지연의 발표회는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급력을 가져왔다. 민준과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이념의 대립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김 교수의 도움으로 박대호의 기록과 관련된 추가 자료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연희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박대호는 종전 후에도 북한 체제 내에서 강경파로 활동하며 수많은 숙청에 관여했고 그의 잔혹한 성격은 연희를 향한 그의 행동이 단순히 적군 비호에 대한 단죄가 아닌 개인적인 의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했다. 발표회 다음 날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연과 함께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오랜만에 북적이는 도시의 활기를 느꼈다. 지연은 민준을 모시고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묵묵히 위패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연희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 보였다. 그는 이제 연희의 죽음이 아닌 그녀의 고통스러운 생존을 상상할 수 있었기에 더욱 괴로웠다. 하지만 지연이 그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연희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라고 속삭이자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미소가 아닌 희망과 결의가 담긴 미소였다. 며칠 후 민주는 지연과 함께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자 그는 용기를 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희와의 첫 만남부터 야전병원에서의 재회,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연희를 기억합니다. 적군도 아군도 아닌 그저 아픈 사람을 돌보려 했던 그녀의 순수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진실을 감춰야 했는지 그 아픔을 세상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민준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와 연희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들의 사연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분단 국가에서 민준과 연희의 이야기는 이념을 넘어선 사랑과 인간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의 옛 전우들 중 몇몇 생존자들이 민준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들은 민준이 혼자 감당해 온 고통을 뒤늦게나마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때 민준의 부상을 의심했던 일부 동료들도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민준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오랜 오해와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연의 노력 덕분에 민준은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는 지연과 함께 여러 강연에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자신의 작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아지가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지연은 그가 가장 아끼던 연희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 평생을 짊어졌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기분이야. 연희도 네 덕분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보다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할아버지와 연희 할머니의 이야기이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연희 할머니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그녀의 넋을 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비친 햇살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도 따스한 평화가 깃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의 고통은 치유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